네, 오늘 1부는요,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 앞으로의 글로벌 증시 흐름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원 유안타증권의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주 한 주 네. 좀 쉬셨나요? 네, 뭐 아침 방송을 했는데 네. 그냥 집에서 좀 쉬었습니다. 네, 또 오늘 또 새로운 말씀을 해주시려고 자료를 가지고 나와주셨어요. 새로운가 보다는 업데이트 해줘야죠. 네. 업데이트 또 해주실 것 같은데요. 이제 반등 시작인가? 1년 뒤 글로벌 증시는? 이라는 주제예요. 오늘은 뭐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뭐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뭐 어떤 분들은 경기 침체 일어날 거다, 뭐 당연히 이제 안 좋아진다, 뭐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저같이 이번에 이제 중간 조정이 거의 마무리돼 간다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대부분의 지금 월가 쪽은 비관론이 좀 많이 팽배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시장의 흐름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난 5월 달이 끝났죠.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에 저희가 운영하는 쪽에 변화가 좀 제법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바로 경기 침체라든지 대세 하락장이 찾아온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앞으로 1년 동안 봤었을 때 뭐 계속 얘기했지만 실적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왔고, 실적이 중요한 게 뭐 어느 업종에 한좀 쏠림 현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업종 안에서도 개별 종목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렸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보시면은 이제 참 오랜만이죠. 큰 폭의 반등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제법 한 주 단위로는 가장 많이 상승을 한 주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S&P 500이 거의 6.6%, 그다음에 나스닥이 6.8%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한 달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S&P 500이 마이너스 3%였는데, 아까 한현님께서 얘기하신 거 보니까 뭐 이거는 이제 지난주였으니까 말일로 계산했었을 때 뭐 거의 S&P가 마이너스 안 일어난 정도 거의 그렇게 마무리를 했었죠. 그래서 뭐 sell in May라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 4월 달이 굉장히 안 좋았었고, 오히려 시장은 반등을 중간에는 많이 빠졌다가 후반에는 한 달 후반에는 많이 되돌림 현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왜 이 의견이 분분하냐면 결국 우리가 뭐 사실 어느 정도 빠지느냐, 이게 어떤 마지노선이라는 것 갖다가 딱 측정해 놓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S&P 500 기준으로 20% 이상 하락하게 되면은 그게 어떤 대세 하락장과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아니면 뭐 경기 침체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사실 장중 계산으로 해보면은 S&P 500이 1월 4일 날 고점이었고, 그리고 5월 달 뭐 거의 이제 말쯤 왔었을 때 장중으로 20.9%까지 빠졌었으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은 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대세 하락장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뭐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었고요. 그런데 이제 장중 지수로 보는 게 아니고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은 18.6%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20%가 뭐 그게 딱 선을 그어놓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지만, 제가 작년 말에 얘기를 드렸었을 때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12월 이 말일, 그러니까 4, 4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까지는 장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미 연준의 스탠스가 워낙 빨리 바뀌다 보니까 오히려 12월 달부터 하락을 시작했고, 2월 달이 아니라 뭐 한 3개월 정도 더 빨리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중간 조정이 올해 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폭을 10에서 20% 정도 S&P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10%가 아니라 20%니까 거의 이제 밴드의 끝부분까지 왔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정말로
우리가 틀리려면은 이제 여기서 추가로 계속 하락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지금 데캡 바운스냐 이제 돌았으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나서 또 다시 빠질 거고 전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시장이 나올 거냐. 아니면은 이제 이게 지금 완전히 바닥을 잡았고 돌려서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시장이 나올 거냐. 이거에 대한 어떤 결론을 사실 내려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이 완전히 틀려지니까. 그래서 저희는 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 고점을 다시 뚫을 타이밍이 앞으로 1년 내지 2년 안에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경기 침체와 연결되는 대사하락장인가?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은, 이런 차트를 갖고 들고 와요. 네. 네, 보시면은 이제 이게 빨간 선이 지금까지의 하락입니다. 그래서 빨간 선이 지금까지 하락으로 보시면 이제 20%를 찍었었던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요거를 보여주면서 그 전에 있었던 사이클, 1937년, 그 다음에 2007년, 2009년, 네. 리만 때. 예, 네. 또 1993년, 죄송합니다. 1973년, 74년, 오일 쇼크, 네. 그 다음에 2000년, 2002년, 이게 이제 닷컴 버블 붕괴, 네. 요 1929년, 32년, 이게 이 대공황. 네. 그러니까 요 차트를 그려놓고 여기까지 와 있으니까 뭐 한참 더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저런 일이 생기면 예, 예. 너무 슬프죠. 예, 저 이거를 비교를 하면서 경기 침체와 연결되는 대사하락장이냐,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올라왔었어요. 20% 빠지니까. 예, 저희가 이제 이걸 보고 있으면은 진짜 이런 차트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건 진짜 바닥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이게 이 차트를 그 코로나19 터졌을 때도 나왔었어요. 네. 똑같이 비교를 하면서 그때 30% 네. 빠졌었잖아요. 네. 예. 30%까지 빠졌으니까 이거 더 갈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요 5차례의 예가 지난 100년 동안에 S&P가 가장 많이 빠졌던 5번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거는 사실 비교 값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5번이 전부 다 어떤 체계적 붕괴라든지 시스테믹 리스크, 뭐 아주 그냥 경기 침체가 아니라 그냥 severe,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경기 침체 이런 거와 연결됐던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게 그렇게 되느냐 했었을 때 저희는 그럴 확률이 상당히 낮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S&P 500이 지난 뭐 거의 100년 가까이, 뭐 80년 이상 보시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0% 이상 빠졌던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보시면은.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파란색이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았던 시기. 네. 그 다음에 오렌지색이 경기 침체가 일어났던 시기. 그래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았던 시기에 평균 값을 내면 마이너스 12.5%고, 그 다음에 전체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일어났던 안 일어났던 다 해서 봤었을 때의 평균 값이 마이너스 18.1%니까 지금 18.6% 얘기했잖아요. 네. 비슷한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가 일어났던 시기의 평균 값을 보면은 24%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다면 24% 계산하면은 좀 더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왔었을 때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경기 침체가 왔었을 때도 보면은 경기 침체가 왔는데 이 정도로 세게 깨졌던 적은 4번밖에 없어요. 네.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중에 4번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4 나누기 12잖아요. 그래서, 결국 4분의 1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 되는 시기에는 이렇게 많이 빠졌었지만 그 이외에 대부분은 다 20%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하락이 끝나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크게 빠졌었던 때는 똑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여러 번을 보여주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면 요 5번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5번을 보여주면서 이 5번하고 비교했었을 때 훨씬 더 많이 빠져야 된다. 이건 사실 솔직히 좀 말이 안 되죠. 네.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놓고 판단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정도의 어떤 위기가 왔을까 했을 때 그런 건 아니라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짚어봐야 될 것은 그럼 경기 침체가 오느냐, 혹시라도 온다면 어느 정도 세기로 올 거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지표를 봅니다. 경제 지표는. 우리 같이 이제 은행 애널리스트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전에 봤던 장대 금리 차. 그러니까 장대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 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가고 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가면 경기가 침체된다. 이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모습은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10년 마이너스 2년이 살짝 찍었다가 마이너스 지금 플러스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또 10년 마이너스 3개월은 여전히 1.5% 이상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면 당장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근데 저희 가장 심했던 5번 중에 요즘 고객분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시기가 73년하고 74년이더라고요. 네. 그때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그때는 베트남전이 끝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왔고 이번에는 코로나가 끝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왔고 그리고 중동에서 전쟁이 있어서 유가가 올랐고 지금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어서 유가가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그때랑 가장 비슷해서 빠질 수 있다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게 다르다라고 혹시 얘기 많이 다르죠. 어떤 면인지 얘기 좀 꼭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15%. 네. 인플레이션 15% 이상 치솟았고 네. 그래서 거기에 그때 시점에서는 워낙 정부 부채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미 연준이 금리를 거의 20%까지 볼코를 쓰면서 땡겼죠.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만들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들여다보는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8.3%에서 피크. 네. 예, 실질적으로 근원 인플레이션은 그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5.3%에서 피크. 네. 여기에 그다음에 이제 그 금리를 올리는 수준도 그 인플레이션보다 더 플러스 알파로 올리는 게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었을 때 아무리 많이 땡겨도 3.5% 정도까지. 그럼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예, 금리 20% 시대와 금리 5% 시대와 뭐 진짜 많이 올렸다 하더라도 그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거의 뭐 4분의 1인데 그렇게까지 빠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거죠. 그래서 물론 미 연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뭐 다들 걱정하는 거는 그때처럼 이번에 다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잡혀야지 금리를 천천히 올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때보다는 훨씬 더 산업혁명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이 프라이싱을 영향을 미치는 즉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서의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판단했었을 때 저희는 인플레이션이 고점은 이미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유가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계산을 해봤는데 물론 그 제이미 다이먼이 유가가 150달러, 175달러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네, 저는 그걸 믿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때 대비해서 지금 현재의 자동차들이나 모든 운송기관들의 어떤 효율성이 워낙 높아졌고 여기에 또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 또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는 부분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유가의 수요 부분에 있어서 과거처럼 그렇게 세지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7월 달 뭐 지금 얘기하면서 이제 뭐 에너지 대란 온다. 네. 유가 폭등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거의 이제 고점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때와 똑같은 모습의 인플레이션 15% 시대가 다시 나오고 뭐 금리를 20%대까지 땡긴다. 그럼 맞아요. 네. 그럼 뭐 당연히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세게 오겠죠. 네. 네, 그런 금리를 올리는데 도대체 경기 침체가 안 올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IMF 걸렸었을 때 금리 20% 땡기니까 뭐 거의 뭐 다 망했죠. 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거에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보시면은 결국 이제 이게 딜레마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 지출, 소비가 안 일어나는 수준 정도. 명목상으로는 일어나지만 실질로는 또는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똑같은데 실질이 좀 높아지는. 네. 요거의 차이인 거거든요. 지금 네. 현재 시점에서. 근데 요번에 나오고 오는 숫자를 보고 있으면 이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고 있고 소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을 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고 보시면은 이제 개인 지출 부분이 계속 0.9가 나왔고요.
여기에 이제 코어 PC 인플레이션이 보시면은 2월 달에 5.3% 피크 쳤고 5.2% 떨어졌고 4.9%로 떨어졌는데 네. 이 숫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이 4.9%가 중요하냐면 전달 대비해서 상승률은 0.3%예요. 곱하기 12 하면 3.6%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아마도 올해 연말이 되면 3%대로는 내려앉을 거다. 그러니까 3% 중반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가 되면은 3%가 깨져서 내려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후년 되면은 이제 2%대의 목표치인, 미연준의 목표치인 그 수준까지는 몰라도 어쨌든 2에서 2.5% 수준까지는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의 골디락스라고 얘기했던 시기가 2009년부터 2020년까지로 계산하면 그때의 평균 인플레이션이 1.6%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2%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3, 4% 정도 성장률을 매년 보여줬던 그런 시대고, 네. 지금은 그거보다 1%씩 포인트 내지 2% 포인트 정도 더 높은 수준. 즉, 인플레이션이 2.5에서 3.5 시대, 여기에 이제 성장률도 2.5에서 3.5 시대. 그래서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 5에서 6% 정도의 성장률. 그게 명목상으로 전에는 4%에서 5%였다면 지금은 5에서 6% 정도로 올라간 수준 정도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은 시장은 결국 이 유동성이 회수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인 펀더멘탈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기업들의 ROE가 세게 깨지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결국 경제 성장률이 뚝 떨어져야지 명목 성장률도 훅 떨어져야지 그게 실질적인 기업의 실적에 연결이 되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뭐 디플레이션 인바이러먼트까지 가게 되고, 그게 엄청난 대세 하락장을 일으켰던 과거의 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는 그런 숫자들은 확인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 연준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긴 높잖아요. 그리고 바이든이랑 파웰이 만나서 인플레이션을 꼭 잡아라 얘기를 했고, 잡겠다 얘기를 했고, 그럼 이제 그 잡으려고 하면 어떤 걸 써야 되나 이 정도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는 12월 14일까지 올해 50%의 확률로서 2.5%까지 땡기는 거. 네. 그럼 이건 뭐냐면 이번 6월 15일 날 0.5, 그 다음에 7월 27일 날 또 0.5. 네. 그러고 나면은 이제 1.75가 되죠.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2%가 됩니다. 50, 50 하면 2%. 아니죠. 1.75고 그다음에 네. 이제 9월 달에 한 번 더 네. 0.25 올리면 이제 2%가 되고, 네. 그다음에 두 번 더 남았으니까 0.25씩 올리면 하단 기준으로. 네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 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오는 두 번은 0.5. 그다음에 나머지 세 번 오는 거는 0.25씩. 네. 그러면 이제 딱 2.5가 지금 50% 확률이라는 거고, 여기서 한 번 더 올릴 수 있을 확률이 또 50% 정도 된다. 네. 이런 거고.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미 예측 가능한 수준인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것보다 더 세게 땡긴다. 그러면 한번 또 휘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 6월 달에 0.75로 올려버렸다. 그러면 한번 휘청하겠죠. 그게 아니라 그냥 0.5고 또 0.5 올 거다라는 가이던스를 주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내년도도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내년도의 예측치는 보시면은 2.75에서 3.25 사이예요. 그럼 2.5라고 치고 연말에 그러면 상반기 동안에 최소 0.25 올리거나 최고 0.75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차례가 있는데 그중에 한 번만 올리거나 두 번, 세 번 맥시멈이죠. 그래도 한 번은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속도는 떨어지는 거 있는 거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속도가 가속화되는 게 시장을 흔들지 속도가 떨어질 때는 흔들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서 지금 6월 달이 중요한 게 여기서 양적 축소까지 들어가니까 요것도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 양적 축소가 금리를 올리기는 하겠지만 그 임팩트가 막 뭐
폭등을 하는 수준의 금리가 되지 않을 거다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결국 지금 브로드만이라든지 마니 서플라이를 놓고 판단했었을 때 충분히 그게 감당 가능한 수준의 그러니까 자산 축소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제 미 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줄이는 이 수준을 보시면 3년간 얼마를 줄인다고 했냐면 9조에서 6조로 떨어뜨리겠다. 네. 그러니까 한 1년에 1조 달러 정도씩 줄이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시작은 아마 한 6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시작해서 950억 달러 월 단위로 그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벌써 M1, M2 증가율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떨어져 내려왔고요. 또 좀 더 나아가서 예수금으로 계산했을 때, 예금으로 놓고 봤었을 때, 예금 증가율이 지금 5%대로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미 벌써 상당히 많은 이 조정이 있었다.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거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 지수가 뭐냐면, 그러니까 가장 브로드만이, 그러니까 가장 뭐라 그러죠? 광범위, 네. 그것을 이 마니터리 베이스가 M2로 나눈 숫자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시면은 정말 유동성을 많이 풀었었을 때 하고 비교했었을 때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부채로 놓고 보더라도 총 부채 나누기 M2. 그러니까 정말 이때는 거품이 맞죠. 네. 예. 근데 지금은 벌써 많이 줄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3조 달러 정도를 축소한다고 해서 저희가 정말 금리가 막 5%대로 폭등하고 이런 수준이 나올 것 같아 보이진 않고요. 그리고 또 미 연준이 그걸 컨트롤을 좀 제대로 할 것 같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동성으로 봤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지표들을 좀 계산을 해봤는데 뭐냐면 시가총액과 M2로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M2 증가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8%대로. 근데 이거를 0%대로 만들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한 5%대 정도로 떨어뜨린다 이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8%대지만 평균은 5%대로 계산하면 네. 과거에 이 닷컴 버블이 터졌었을 때의 고점, 그 다음에 과거에 산업재 버블이 터졌을 때의 고점 네. 하고 계산을 해보더라도 나스닥은 2만이 나오고 S&P는 5,600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 정도 가야지 그때와 비슷한 거품이라는 네. 거죠. 이미 벌써 그 거품을 많이 해소시켰죠. 그래서 11,000대까지 내려왔었다가 나스닥이 지금 12,000대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 정도 되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4,800대 수준에서 거의 뭐 3,800대까지 내려왔었으니까 많이 꺼트렸다. 네. 그래서 유동성을 축소를 하는 부분을 미리 반영을 상당히 많이 했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부장님 제가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아직 우리가 본격적으로 QT를 시작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50bp 인상을 6월에 예상을 하고는 있고 근데 QT를 또 한다고 하니까 M2 증가율이 지금 떨어진 것보다 아까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이제 뭐 알고 있어도 속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M2 증가율이 빠지는 속도가 한 번 더 이렇게 뚝 떨어질 수도 0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각도 자체가 또 좀 떨어지는 동안에는 조금 더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에 그러니까 대해서 그거는 센티먼트로 미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있어서는 경제 성장률과 기업의 실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센티먼트를 가지고 유동성이 축소가 될 거니까 사람들이 실적이 안 좋아질 걸 걱정을 하고 경기가 침체될 걸 걱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끌어내릴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뭘 봐야 되냐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금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죠? 저축률이 떨어져 버리면 그죠? 무슨 말이냐면 대출이 늘으면 그건 경제 성장률과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게 예대율이 올라가고 있다. 예금 증가율이 떨어지지만 대출 증가율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M2는 좀 둔화돼도 대출이 늘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 당연하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요 숫자를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2008년 위기가 터지고 나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예대율이. 네. 이게 뭐냐면 예금을 엄청나게 과잉되게 늘어났다라는 거죠. 경제 성장률이 안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예금이 지금 쌓여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출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예금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숫자가 98%에 있었었는데 그 숫자가 떨어졌는데 뭐 많이 떨어진 게 아니라 한 80%대까지 떨어졌었다. 그러면은 걱정해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역대 최고의 유동성을 부여했으니 이제 엄청나게 거품이 이미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게 다 터져 나간다가 아니라 역대 최고의 유동성을 부여했는데 그 역대 최고의 유동성 중에서 절반도 안 썼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걸 줄인다 하더라도 경제가 훅 무너질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예금 증가율이 빠르게 떨어지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의 예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 예금 증가율은 빠르게 떨어지지만 대출 증가율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걱정하는 부분은 JP 몰건 같이 제일 큰 은행에 제이미 다이먼이 괜히 또 설레발을 쳐서 지금 은행권이 대출을 안 해주게 되면 그러면 이게 진짜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는 있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그분이 론 오피서도 아니고 그분이 체어먼이기는 하지만 그분이 경제학자도 아니고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은행이 돈을 잘 벌 수 있고 리스크를 어느 정도 축소를 시키자는 차원에서고요. 근데 지금 JP 모건의 예대율이 50 몇 프로인지 아시죠? 60% 간대요. 그래서 이미 발란스시 굉장히 튼튼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그래서 결국은 금리를 올려서 수익을 더 내고 싶은 욕심이죠. 제가 느끼기에는.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더라 하더라도 그 대출해준 기업들이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면 이자를 내죠. 그러면 은행권에서는 수익을 더 많이 챙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처럼 2008년도처럼 뭐 S&P 500 기업들 실적 중에서 거의 30% 가까이 되는 게 은행권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지금처럼 10%대보다는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룸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틀리려면 이 숫자가 안 올라가야죠. 네. 예. 왜냐하면 예금이 줄어드는 만큼 대출도 성장률이 떨어지면 제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금리하고 대출 증가율하고 그게 역전이 돼버리면 네. 금리가 대출 증가율보다 높아져 버리면 보통 마지널 기업들은 다 망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을 더 이상 빌릴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경기 침체와 완전 연결이 될 거예요. 그게 비셔스 사이클, 그러니까 흔히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건데 지금 현재의 금리 수준 대비 아까 보여드렸듯이 대출 증가율이 9%라면 그죠? 9%면 지금 현재 금리가 3%면 뭐 여기다 가상금리 집어넣더라 하더라도 5%면 훨씬 더 대출 증가율이 높으니까 이게 경기 침체로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고 제가 지난주에 와서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의 은행권의 연체율은 얼마다? 네, 1%대 초반이다. 예, 그거는 이제 2%까지 올라가도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낮다. 9% 정도의 성장률인데도 그렇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업들의 펀더멘털을 놓고 봤었을 때는 지금 위기를 논하기에는 너무 빠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40분까지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10분밖에 안 남아서 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고의 시나리오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전에도 보여드렸듯이 이 이익 증가율이 없다 올해. 예, 뭐 그럼 경제 성장률이 없다라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거의. 경기 침체로 갔다라는 얘기고 여기에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 그러니까 주식 위험도를 1%포인트 더 높이고 여기에 그 금리를 3.5%로 땡기고 그렇게 계산했었을 때의 적정 S&P 500이 4,000이다. 그 다음에 나스닥이 11,900이었다. 그럼 지금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빠질 때는 하방 경직성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때는 결국 ROE가 얼마나 더해지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평균 ROE로 보면은 S&P 500은 20%대고
나스닥은 22%대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환경이라면 지금은 충분히 리스크 리워드, 그러니까 위험 대비해서 초과 수익률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 기회를 살리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실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과거에는 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구간이었어요. 거의 지난 10몇 년 동안, 20년 동안에. 그렇다라는 것은 채권과 현금을 들고 있으면 들고 있을수록 가치가 좋아지기 때문에 리스크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는 금리가 바닥을 찍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점점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여기에 이제 옛날에는 인플레이션이 없던 시대에서 저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있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현금은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과 채권은 요즘은 들고 가면 갈수록 리스크가 높아지는 게 맞고요. 반면에 주식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거고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들고 가고 오래 가면 갈수록 리턴이 나오기 때문에 리스크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올웨더로 생각할 때는 채권보다도 주식이고요. 현금보다도 주식입니다. 물론 그게 아무 주식이나 이게 아니라 돈을 잘 벌어들이는 실적이 좋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뭐 배당 성향이 좋든 뭐든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금리 대비해서 훨씬 더 초과 수익을 창출해내는 기업일 경우, 그죠? 그럴 경우에는 점점점 리스크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어떻게 해놨냐면 참 많은 분들이 성장주냐 가치주냐 뭐 이제 뭐 항상 뭐 대장주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완전히 섞였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만약에 2000년 닷컴 버블의 재현이었었다면 그때 당연히 성장주였고, 그죠? 그 다음에 2007, 8년도의 재현이었다, 산업재해 버블이었다, 그때 당연히 가치주였겠죠? 원자재 관련주였고. 근데 이번에는 그 두 개가 합해졌어요. 그래서 성장주도 있고, 가치주도 있고, 성장주 안에 또 가치주가 있고, 가치주 안에 또 성장주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게 더 이상 구분하지 말자라는 거고요. 결국은 돈을 잘 버는 종목이 중요하다. 근데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이익을 창출해내고 있는 업종들을 보면은 다 있어요, 지금. 예, 보면 대형 기술주도 지금 빵마가 같은 경우에도 ROE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요즘에 P 멀티플 뭐 열 몇 배짜리들도 나오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반도체. 뭐 당연히 지금 ROE가 30%가 훨씬 넘고 물론 PBR이 높지만 높은 ROE를 창출을 계속하고 있고 여기에 이미 과점화 현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뚝 떨어지는 케이스가 안 나오고 예,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그 다음에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는 당연히 정부의 보조금이 들어가는 거 플러스 알파 계속 이쪽의 수요는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ROE는 낮을지 몰라도 이 퀀티티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다. 당연히 또 매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유가스,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훨씬 뛰어넘는 가격대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 손익분기점보다 훨씬 높으니 ROE가 지금 두 자릿수로 다 복귀를 했다. 옛날 거의 10년은 5%대였는데 ROE가 그게 2배, 3배로 다 올라가 버렸다. 그러면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어 보이고 가치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고기도 들어가야 되고 바이오도 지금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빠져버려가지고 ROE는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저평가되는 현상이 또 나오기 시작했고 뭐 전기차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성장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고 원자재도 이제는 옛날에는 거의 뭐 멸시하다시피 했지만 어쨌든 원자재 가격을 땡겨줄 수 있을 만한 소비 인바이먼트니까 환경이니까 그게 또 올라가니까 가격이 또 매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은행주는 얘기해 드렸지만 이제 이 운용 자산 중에서 이자율이 높아지니 수익성이 좋아지고 예대 마진율이 올라갈 수 있고 대출 증가율이 유지가 되면 그게 또 성장과 연결이 돼 있고 앞으로는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다. 또 금융주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란 게요. 건설주들 특히 주택 경기 요즘에 엄청나게 많이 때리고 있잖아요. 네. 부동산 가격 뭐 떨어질 수 있다. 뭐 요즘에 대출이 안 일어난다. 뭐 너무너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 주택 건설 회사 미국 기업들 평균 PR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배가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6배. 네. 네. 아니, 뭐 우리나라보다 더 싸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그 종목들을 많이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우리나라는 저는 안 건드릴 것 같은데 미국은 충분히 저는 건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드린다는 얘기는 훨씬 예대율도 낮고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는 100%가 훨씬 넘는데 아까 예대율 60%대고 그다음에 가계부채 비율이 미국은 70%대 후반인데 우리나라는 100몇 프로고. 그죠? 그다음에 가처분 소득 GDP 미국이 우리나라의 1.5배. 그러니까 개인들의 펀더멘탈이 우리나라 개인들의 펀더멘탈보다 훨씬 좋아. 네. 근데 부동산 가격으로 따졌을 때 프라이스 투 인컴 레이쇼라고 하죠. 가격 나누기 인컴으로 했었을 때 우리나라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만약에 건설주를 전 산다면 미국을 무조건 사죠. 한국보다는. 심지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골라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이 대표 13개 종목들을 보고 있으면 대형 기술주들, 수익성이 떨어지고는 있는데 그 속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 37.6%의 ROE를 창출해내고 있고, 현재 상승 여력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저희는 알파벳이랑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심지어 메타, 애플들도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미래지향적으로 봤었을 때 이 메타버스 관련돼서 증강현실, 가상현실 놓고 봤었을 때 이게 헤셋이 다 필요하잖아요. 이게 지금 늘어나는 속도가 정말로 빠르게 올라갈 거다고 좀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장 스토리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반도체들이 많이 들어갈 거고 반도체 종목들을 뽑아놨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정말 많이 빠졌어요. 나스닥만큼. 근데 상대적인 수익성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퀄컴,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중국 쪽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고 지금 최근에 주가가 정말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미국이 아닌 중국 또 심지어 한국, 유럽 이런 쪽을 보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유 에너지는 미국, 특히 천연가스 미국 관련돼서 쉐브론, 그다음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이게 이제 워런 버핏님이 사신 거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컴스톡스라든지 대번 에너지 이런 종목들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글렌코어랑 리오틴토가 제일 매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서든 카퍼 이런 쪽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융업종 중에서는 보시면은 이제 이 비자, 아멕스, 그 다음에 이제 제2금융권 쪽. 네. 은행주들은 좀 밑에 있어요. 그 다음에 전기차, 당연히 액티브, 기아차,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건설 조비, 아까 말씀드렸죠. 네. 네, 종목들 정말 좋습니다. 오늘 또 몇 개 좀 뽑아가지고 지금 저희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또 방송 저희 만들 건데, 너무 많이 빠졌어요. 예, 상대적인 성장 대비, 수익성 대비, ROE 대비, 배당 수익률 대비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런 종목들을 골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ITB라고 주택건설 네. 대표적인 ETF인데 정말 많이 빠졌어요. 예, 거의 30% 정도 빠졌습니다만, 밸류에이션상 정말 싸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바이오 쪽인데, 이쪽도 보시면 주가가 지금 이 바닥 대비해서 별로 오른 게 없어요. 네. 예, IBB 같은 경우에. 다만 헬스케어 쪽은 훨씬 더 좋은 차트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비와 연결되고 있고 바이오 쪽도 관심을 일정 부분은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꼭 하셔서 네. 여기서 이렇게 구성을 하더라도 그냥 종목 고르기 귀찮으시면 ETF 사시고요. 그렇지만 그 ETF 안에서도 가장 큰 기업,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도 골라내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사셔서 들고 계시면 상당히 올해부터 지금부터 1년 뒤에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두 자릿수의 수익률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당연히란 건 없지만 확정은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보여지고 좀 많이 보시면 30%도 수익 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준비해 주신 자료를 지금 시간에 맞춰서 엄청 열심히 핵심만 팍팍 짚어 주셨네요. 네. 저희가 이제 요일이 바뀌어가지고 네. 본부장님을 목요일날 못 뵌다고요. 네, 월요일 날 네. 이제 팬들이 이제 본부장님 찾아다니실 텐데 월요일 날 오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네. 월요일에 와주시면은 본부장님과 매주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월요일이 휴일이니까요. 그 다음 주부터 한참 이제, 있어야 되겠네요. 네. 뵙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